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는 "전방 전이증 꼭 나사못을 박아야 되나요?" 라는 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택의 자유를 높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좀 유념해서 들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서머님 안녕하세요. 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진료 시간에 물어보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더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기도 하니까요. 귀한 시간 내셔서 방송 보시는 분들 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잘 답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퇴행성, 그러니까 부제로는 밑에 써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퇴행성 전방 전이증의 진실과 단독 감압의 치료 근거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학적 정보를 접하시면은 어떤 경우가 많으시냐면은요. 우리가 그 식품을 볼 때 성분명을 보잖아요. 네, 성분명을 보는데 성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우선이고, 이게 있고 없고는 초기 단계고요. 정말 그 분야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독립된 사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근본적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모든 말씀으로 드리면은 허리 질환은 거의 모든 질환이 신경이 눌리는 병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협착증도 신경에 대한 협착인 거고요. 디스크란 병이 문제가 있는 것도 신경을 많이 누를 때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전방전이증도 신경을 누르는 상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환 이름 자체가 나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다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리의 모든 질환은 신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가 맞는데, 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허리 질환을 신경 눌리는 거에 대해서 분류가 된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병이고 이름이 다 다르니까 치료 방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허리 질환은 신경이 눌리는 병이다.'라는 기본적인 대전제로서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벌서타일 캣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30 대의 직장인인데 사무실에서 다리를 꼬고 허리를 바르게 피지 못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허리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정도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위험한 단계는 아니겠죠? 허리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심각한 질환은 다 신경이 눌리는 병입니다. 전방전이도 신경이 눌릴 때 무슨 치료를 하는 거고요. 디스크도 협착이 눌릴 때 본격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요. 협착도 신경이 눌리는 만성화 증상이 나타날 때 무슨 증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본격적으로 눌리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도 벌서타일 캣님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허리가 아픈 건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에 힘을 빼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허리가 아픈 걸 꼭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무리한 자세를 취했을 때 아픈 거를 꼭 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통증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가 오래 쌓여서 디스크가 퇴행이 된 다음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외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는 전체 디스크에서 10에서 20%도 잘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전방전이증도
퇴행성 전방전이는 뭐 다른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허리가 무리한 힘을 받아서 후관절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서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아프신 걸 이해하는 게 내가 내 생활 습관이 허리를 잘 못 관리하고 있는 생활 습관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운동을 아주 넓은 의미로 생활 습관이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운동이 맞을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운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간단히 이해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뇌에서 내 몸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습관인데 내 평소의 습관대로 하루에 눈 뜨고 있는 그래요. 한 8시간 잔다고 치고 16시간을 지내고 30분 동안 내가 다른 동작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시간이 다른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나머지 패턴이 바뀌진 않겠죠. 이게 근력 강화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근력 강화를 함으로써 나머지 시간 동안 내가 쓰는 근육의 양을 키울 수는 있겠죠. 그게 보통 운동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이 근력 강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몸을 움직이는 밸런스는 뇌에 학습되어 있는 습관입니다. 결국 운동이 아니라 습관으로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운동으로 고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코어 강화 운동, MC, 머슬, 근육 컨트롤, 그러니까 운동 조절 학습 훈련을 하는데요. 그 운동 학습 이론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요. 수백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하다 보면은 저절로 습관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운동을 해서 안 아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습관이 바뀌어야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습관이 바뀌어야 안 아파지는 거지 운동을 통해서 안 아파진다고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을 깊이 공부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현대 물리치료 쪽에 재활의학 쪽의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습관이 바뀌도록 운동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습관을 바꾸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내 생활 습관을 잘 관찰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제가 자꾸 책 홍보가 쓰는데 몸의 감각을 깨워서 몸의 균형 감각을 잘 만들어서 이런 통증이 나타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통증이 아니시라면은 간혹 큰 통증이 아니면 굳이 약이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이면 약이나 너무 불편하면 약이나 주사나 물리치료를 하신 건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진통제로서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거는 결코 건강한 관리가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몸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약이나 주사를 맞아서 계속 그걸 못 느끼게 만들다 보면은 때린데 또 때리다가 보면은 그게 안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나은 거가 아니거든요. 나은 게 아니라 그 정도 손상은 괜찮은 거로 받아들이기로 뇌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보다는 환자분이 좀 불편하시다면은 지금 다리 신경 쪽 증상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허리 통증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덜 아프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천천히 걷기라든지 슬로우 러닝, 슬로우 워킹,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레칭, 내 몸의 느낌을 잘 느끼게 그런 것들로 안 아프게 하려고 하셔야지 스트레칭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을 계속하면 왜 건강해지냐면은요. 몸의 감각을 자꾸 깨우기 때문에 내 습관에 영향을 빨리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힘을 써서 하는 운동으로 내 습관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란 표현에 갇혀 있는 함정들에 그러니까 근력 강화 운동이 분명히 좋은 게 맞아요. 우리 재활학의 3대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3대 흐름 거의 양대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의 본리고 코어 강화 운동. 수백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하면은 몸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바뀐다. 네. 그렇게 많이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한 선택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걸 바꿔든지 궁금하시다면 뭐 추가 질문 주시면은 제가 환자분 습관에서 조언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요. 전방 전이층의 진실, 그러니까 단독 감압의 치료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요. 옛날에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척추가 어긋났다고 설명 듣고 나사로 고정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수술 치료를 미루세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나는 죽을 만큼 아프진 않으니까. 누가 얘기하기로는 대소변 못 가릴 때까지 참아야 된다. 허리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다. 허리 수술하면 다 경과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서 참아버리시는, 저는 이게 현대인들이 갖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가장 큰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미루면 몸이 늙어버려요. 환자분들은 단순히 아파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착이나 통증이 오래되면은 그 통증에 몸의 행동 패턴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나는 모르지만 그 병적인 행동이 내 몸을 더 늙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늙으면은 나중에 치료해도 똑같은 치료를 해도 경과가 더 안 좋아지고 경과가 더 몸이 더 노쇠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정설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어긋났다고 합니다.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큰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이 설명을 들으셨다면은 이 설명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 꼭 이렇게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를 잘 유념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드리는 3가지 메시지는 이겁니다.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협착증과 다른 병이 아닙니다. 기전, 증상, 치료, 예후 모든 것이 협착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엑스레이밖에 눈에 잘 안 띄시니까 전방 전이 자체가 신경을 누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퇴행성 전방 전이 같이 경도의 전방 전이는 전방 전이 자체가 신경을 누른 요소로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100 중에서 하나, 둘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주 척추뼈가 밀리는 거는 신경을 누르는데 거의 작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부분이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량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식품 안정성에서 기준에서도 허용 용량이 중요한 거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이고 뭘 차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은 다른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전방 전이라고 설명드렸으니 퇴행성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실은 전방 전이의 90% 이상은 퇴행성 전방 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에서 협착증과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없진 않은데 너무 확률이 적은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의사들끼리는 이게 얼마나 확률이 적은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있고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 확률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적은 확률까지 아시는 거는 비대칭적인 정보를 얻는 거여서 그냥 퇴행성 전방전이는 협착증과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방전이란 설명 들은 것 자체를 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압만으로 충분합니다. 전방전이가 있어도 그 뼈를 골절제를 아주 많이 심하게 하는 경우에도 결과 차이가 없다는 거는 거의 입증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결과 차이 없다는 거는 입증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협착증 치료를 권유받으셨는데 아주 많은 경우에 협착증 치료를 권유받으셨는데 그 치료를 안 하신다면은 그 치료를 안 하신 것 때문에 통증은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몸이 늙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파진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환자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밖에 못 느끼냐면요. 안 아픈 거랑 힘밖에 못 느낍니다, 보통. 근데 문제는 안 아픈 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 우리 통각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뇌가 괜찮다고 판단할 정도의 상태가 있는 거지, 통각은 계속 살아있는 건데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로 보지 않으면은 안 아픈 건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활동량을 유지해야지 오랫동안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몸의 기능을 잘 유지하는 데는 안 아픈 거랑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 몸의 협응력, 뇌가 예측하는 범위 내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체성 감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못 느끼면 괜찮냐? 괜찮지가 않다는 게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힘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고 힘도 좋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못 걸어요. 못 걸으면 수명이 줍니다. 이게 현대의학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픈 거가 치료를 미루면 대부분 몸이 늙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똑같은 치료를 받을 때 더 나쁜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효실림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자꾸 당기고 아파서 MRI를 찍었더니 척추 전박 전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수술보다 보존적인 치료를 권하시면서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운동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피해야 하는 동작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존적인 치료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이랑 진통제를 먹는 거는 보존적인 치료가 맞아요. 주사도 맞습니다. 근데 생활 습관에 대한 자세한 티칭이 없다면은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반도 안 하는 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허리라는 거는 근골격계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어떨 때 통증이 생기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요소를 배제하고 통증을 정대적인 지표로 봐서 해석을 하는 건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약을 먹고 마음껏 쓰면은 그게 치료인가요? 보통은 무조건, 그러니까 치료가 무작정 늦춰지면은 몸이 노쇠해집니다. 신경은 계속 눌리면 뇌가 그거에 적응을 해서 몸은 빠르게 늙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몸이 늙으면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라 함은 재활과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 개선과 언제나 같이 있는 치료가 이렇게 해도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힘든데, 그냥 약이나 주사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약이나 주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에도 저도 관심을 있고 많은 의사 선생님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 체계에서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거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운동도 병행하면 좋다고. 운동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는 보통은, 그러니까 운동을 병행한다는 거는 그게 근육 강화 운동의 신화에 그러니까 운동이란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보통 운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좀 더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꼭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지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긴 한데, 혹시 선생님 진료 보신 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으시니까 환자분들이 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무슨 주사를 먹을지, 무슨 약을 먹을지, 무슨 수술할지보다 어떤 식으로 내 몸을 관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는. 환자분의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봐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전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내 수준에 맞는 수학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내 수준을 판단하는 게 의사가 환자랑 상의하면서 진료실에서 해야 될 문제세요. 선생님의 운동에 대한 수준을 말씀해 주시면 그 수준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누구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는 2차 함수까지 풀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정석을 한 번 정도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에 동일한 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운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뭐 의사들이 좀 관심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효심님은 내가 운동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해본 적이 있고 뭐 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8대님이 선천성 협부결손형 전방전이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보여요. 선천성 협부결성 전방전이증도 이게 성인이시면 나이 연세를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진짜로 심한 선천성, 그러니까 선천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고 애매한 선천성이 있고요. 진짜 선천성은 뭐 10대, 20대 때 어마어마하게 어긋나서 수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선천성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정이 끝난 다음에 몇 년 찍어 봤는데 엑스레이상 별 변화가 없으면 이것도 진행하는 경향이 매우 낮은 거기 때문에 선천성 전방전이라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근데 진짜 선천성 전방전이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조기에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성인이 다 돼서 어느 날 아파서 허리를 찍어 봤는데 의사가 고민하더니 선천성인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들었으면은 그게 1, 2년 지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진행을 안 한다면은 협부결손, 그러니까 퇴행성 전방전이보단 진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환자분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평생 수술 안 하고 진행은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단명에 너무 얽매여서 상황을 안 보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많으시네. 제가 신승환님 질문 말씀드릴게요. 예. 척추 분리증으로 7년 정도 고정장치 철심 수술을 4개 중에 1개가 했는데 4개 중에 1개가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 재수술 시 부러진 부분만 수술할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일단 부러진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1개만 부러졌으면 완전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요. 뼈가 붙고 나면 추가로 안 부러지거든요. 근데 1개만 부러지고 7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여태껏 재수술을 안 하셨다면은 뼈는 붙었던 안 붙었던 추가적인 불안정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유압수를 하신 분들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안 붙어 있어도 안 아프게 지내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부러진 거는 보통 1년 안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1년 안에 부러지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추가적인 부러짐이 없으면은 MRI나 CT상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애매하더라도 임상적으로는 안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안 붙었는데 그게 계속 안 부러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안 붙으면, 움직임이 있으면 쇠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뼈를 파먹고 들어가든 추가적으로 부러지든 하지,
그 엑스레이상 부러진 게 보인다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시는 게 표준적인 견해가 맞을 것 같고, 선생님이 혹시 불편하시다면은 그 부러진 것 때문이 아니라 재활이 잘 안 되고 추가적인 협착이 진행하면서 불편하신 거일 가능성이 크지, 부러진 건 문제가 아니실 가능성이 크니까, 뭐 내가 뭐 할 때 불편한지, 어떤 동작일 때 불편한지 그런 걸 질문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러졌다고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다. 아까 SHIF8D님이 질문 주셨네요. 저는 26살 여자분이시고 몸 쓰는 일이 필요해서 요추 5번 철주 1번 전방 척추 분리증에 대한 7mm 전방전이 7mm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받고 방사통이 많이 가라앉고 현재는 침상 안전 생활습관 디스크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달 정도 지났고 퇴행성 디스크로 꼬리뼈 통증이 있어 정자세로 눕는 게 힘듭니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주무셔도 좋을까요? 일단은 옆으로 눕는 거는 정자세로 눕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괜찮으시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괜찮으시고, 엎드린 채로 자는 거는 보통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7mm 전방전이면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7mm, 그러니까 협부가 26살이시고 그러니까 전방전이 1기는 모든 진단에서 1기는 별게 아닌 거거든요. 모든 그레이드에서 1기는 25%까지 1기거든요. 7mm 전방전이면은 환자분 척추폭을 봤을 때 20%를 넘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7cm가 벌써 7cm가 보통은 7cm는 좀 안 되니까 10% 넘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25%까지 가지는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왜 아파지느냐?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아파지는 거는 내 균형 감각 범위를 오버하겠으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많이 노쇠하신 분들은 아주 사소한 동작에도 통증이 생기시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내 균형 감각 범위가 너무 좁아지셔서 내가 조금의 동작을 해도 내 균형 감각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긴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 감각을 길러야 되는데, 이 균형 감각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너무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균형 감각이랑 제가 말씀드린 균형이 좀 다른 거여서 제가 그 SH님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누워서 주무셔도,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사통은 많이, 그러니까 몸을 모든 동작에 있어서 내 몸이 움직이는 속도를 느끼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다듬으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뭘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모든 동작을 하시면은 통증이 안 생기면서 그냥 모든 동작이 다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만성 통증이 있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몸에 움직이는 게 자꾸 급해지고 빨라지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성격이 급해서 몸을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몸이 빨라지시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이 빨라지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라톤 세계 1등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천천히 뛰는 폼으로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폼이 좋아지는 게 재활이지 힘이 좋아지는 게 재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SH님께서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뭐를 자꾸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스트레스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몸의 긴장을 자꾸 올립니다. 모든 동작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 쪽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모든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해 보시는 거, 조금 추가적인 본인 상황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방전이는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퇴행성은 여러
페이퍼에서 여러 연구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럼 90%인 퇴행성 전방 전이를 설명할 때 10% 안쪽의 협부 결손형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는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90% 안에 드시기 때문에 90%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퇴행성 전방 전인지 아닌지만 진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협부 결손형 선천성은 매우 드뭅니다. 실은 매우 드뭅니다. 선천성이면 발육하는 과정에서 더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선천성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이게 퇴행성 전방 전이가 왜 생기는 거냐면은요.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니까 후관절이 뒤쪽에는 관절이 뜨면서 그 공간이 생긴 걸로 미끄러지는 거고요. 이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 황색 인대의 비율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협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는 황색 인대 비율과 한 쌍이거든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황색 인대의 비율가 없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것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대부분 협착을 동반하고요. 퇴행성 전방 전인데 협착을 동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전방 전이증은 협착증의 한 가지 표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는 것처럼 후관절이 닳아서 앞으로 밀리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병 아니냐고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거 병이라고 잘 치질 않습니다. 신경이 안 눌리는 거랑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퇴행성 전방 전이는 이게 병이라고 좀 치는 경우가 많은 게 신경이 눌리는 경우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멀쩡하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아무 증상 없으면 디스크 높이가 한두 군데 낮아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전방전이도 미세하게 보면은 약간씩 밀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퇴행성 전방전이 자체는 그리고 이게 후관절이 닳는 거기 때문에 별로 진행을 안 해요. 후관절이 다 닳아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전방전이랑 협착증은 별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병입니다. 구별할 필요가 없는 병이고 환자분들이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MRI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보니까 디스크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방전이가 있다고 하니까 전방전이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다 신경이 눌리는 표현형에 대한 부분이지 그거를 그런 병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관리가 어려워지세요. 그냥 신경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로 보는 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퇴행성 전방전이는 협착증이랑 그냥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치료나 그러니까 페이퍼를 쓸 때 구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보통 핵심은 고정이 아니라 감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리뼈가 아파서 허리를 수술한 경우가 있냐 없냐를 찾아봐야 될 정도예요. 환자분들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척추뼈가 밀린 것 같은 뼈가 아플 것 같으니까 허리에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찾아봅니다. 뼈가 아프다고 허리에 수술해야 되는 문헌적 근거가 있는지. 많지 않아요. 엑스레이상 어긋났다고 맞춰야 되거나 높이가 좁아졌다고 올려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도 저희 병원 퇴원하신 분들이 높이가 낮아져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봤는데 재활 배우고 가셨고요. 그분 CT를 찍으면 뼈가 이미 부분적으로 붙었어요. 그러면은 뼈가 붙으면 고정하는 게 유압술 하잖아요. 치료로. 뼈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다 못해서 이제 유압까지 됐기 때문에 유압술을 그러니까 뼈를 좁아졌다고 높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랑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자를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있고 이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노화를 결정적으로 일으키는 추세에 도달했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그건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신경이 안 눌리는 치료를 위주로 하는 게 정석적인 접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구조 자체의 변화가 아니에요.
협착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증상의 원인이세요. 신경의 원인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허리뼈는 허리띠보다 위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장골릉에 허리띠를 걸기 때문에 허리띠는 골반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허리띠보다 아래가 아프시면은 신경 자극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다고 보셔야 돼요. 단정적으로 신경 자극 증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뼈가 직접적으로 아픈데 허리뼈가 있는 부위에는 별 통증을 못 느끼면서 그 아래쪽만 아프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허리 위쪽도 아프면서 허리 아래쪽도 아프실 수 있긴 한데, 허리 위쪽이 진짜로 아프신 분들은 어떠냐면은요, 의자에 앉아있는 거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앉아있는 순간 허리띠 위가 아파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이 증상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적으로 전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왜 뼈를 안 깎아도 되냐? 신경을 누르는 거는 어긋난 뼈가 아니에요. 뼈가 2, 3mm 어긋나고 5mm 어긋나고 10mm 어긋나도 신경은 안 눌립니다. 황색인대만 없다면. 황색인대만 두꺼워지지 않았다면은 신경이 눌리는 정도는 미미합니다. 한 10mm는 좀, 최소 한 5mm, 6mm 정도까지는 신경이 눌리는데 미치는 영향 매우 미미해요. 그리고 이미 퇴행으로 일라스틴이 줄어들어서 딱딱해진 인대는 기능이 없어요. 이미 퇴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황색 인대 자체가 굽혔을 때 안정화를 주는 존재인데, 이미 협착이 오고 퇴행성 전방 전이가 있으면은 굽히는 게 안 되게 디스크 높이가 이미 다 낮아져 있어요, 대부분에. 그래서 그냥 멀쩡한 황색 인대의 기능을 읽어보고 황색 인대를 제거하면 허리가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의사 중에도. 그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이미 퇴행이 된 인대는 건강했을 때의 인대의 기능을 대부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거해도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대만 제거해도 충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단독 감압으로 30% 이하의 전방전, 아까 7mm 밀리신 분이시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에 대한 걱정은 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척추뼈가 3cm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30% 이하의 전방 전이는 절대적인 숫자로 꼭 나사못을 박아야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감압만 해도, 감압만 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도 충분히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뼈를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연구를 할 때는 뼈를 다 상당 부분 절제하고 감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 이하의 전방 전이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고된 게 있어요. 이건 의학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료보셨던 선생님들께서 이건 어긋나 있으니까 수술해야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것도 진실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2024년에 3mm 이상의 전방 전이를 동반한 협착증 환자 267명을,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가끔 이런 연구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랜덤으로 할당을 했어요. 무작위로. 누구는 감압하고 누구는 유압하자. 그렇게 해서 5년을 결과를 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랜덤으로 찍었다고요. 근데 유압술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경도의 전방 전이가 된 협착증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환자분은 유압증만 꼭 필요하다고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2018년에 7만 명을 봤는데 유압을 하나 감압을 하나 결과가 똑같았어요.
이건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개별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랜덤으로 270명을 유압할지 감압할지를 뽑아서 하고 5년을 결과를 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은 유압만 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협착증인데. 약간의 경도의 전방 전이가 있는데 환자분은 감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압을 해도 되고 유압을 해도 되는데 내 경우에는 유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원래 정석의 설명입니다. 나사모 수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30%는 인적관절 퇴행이 생기고요. 5에서 10년 안에 회복하는데도 2, 3개월 걸리고요. 척추뼈가 한마디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영구적 운동성 상실이 생깁니다. 유압은 튼튼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못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유압이 필요한 경우는 고등급의 전방 전이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25% 이상. 25% 이상. 그리고 추시 중에 빠르게 진행할 때, 작년 찍었을 때, 올해 찍었을 때 진행을 하면은 하는 걸 유압까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정도가 되면은, 좀 유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좀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부 결손이 있으면은 조금 더 그렇고요. 굽혔다 폈다는 엑스레이에서 덜렁거리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 10도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경우 그리고 변형이 많이 동반돼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아래쪽 두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NEJM이라고 되게 기념비 가장 의사들이 페이퍼를 신으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저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2016년도에 유압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은 감압하시는 선생님은 감압만 하고요. 유압을 위주로 하는 선생님은 유압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는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술기를 권할 수밖에 없고요. 수술하는 의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수술이 손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압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게 맞는 거지 전방전이기 때문에 유압을 해야 된다고 연결되는 건 너무너무 멀리 간 겁니다. 퇴행성 전방전인지 아닌지, 퇴행성 전방전이면 2도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고요. 협부결손, 굴곡결손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적고요. 축성 통증이 주증상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퇴행성 전방전이면은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9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방전이가 있다고 해서 유압만이 대안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압이 틀린 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결과라고 의사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과가 비슷하면 의사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술기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이 잘 안 움직여서 수술 결과가 나쁘면 그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데 내 손이 익숙하지 않은 실구를 어떻게 의사가 환자한테 권할 수 있겠어요? 익숙한 술기를 권하는 건 잘못이에요. 근데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만 환자분들은 알고 있을 권리가 있으세요. 유압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걸. 저도 감압을 해도 되고 유압을 해도 되지만 감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원래 이게 표준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감압을 해도 되고 유압을 해도 되지만 유압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1000마디를 넘게 감압을 하면서 유압을 단 한 건도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절제 없는 감압술을 2023년부터 하기 시작하고 2024년에 논문을 내고 이제 2026년이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손이 점점 더 숙련이 되면서 더 많은 경우를 유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자분들도 확률적으로 유압이 꼭 필요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는 숫자가 줄은 요소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더 많은 것을 유압을 하지 않고 감압으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제 손이 숙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골절제 없는 감압술의 의의는 뭐냐면은요. 유압 위주에서 점점 더 감압 위주로 제가 더 옮겨갈 수 있게 된 거고,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손의 숙련도와 되게 관련이 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치료면 왜 안 하냐? 다른 데는 한 대 잘 못 봤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학습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깨 관절경 학습 결과를 보면은요. 전문가가 되는 데는, 그러니까 좀 약간 할 줄 아는데 약간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30예에서 50예라고 그러고요. 전문가 수준에 들어가는데 500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500예라는 거는 젊은 서전들이 한 달에 20개씩 수술을 한다고 쳤을 때 500예라는 건 2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한 달에 20개씩 허리를 치료하는 거는 꽤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허리에 대한 감압만 한 달에 20개씩 하는 게 그럴 수 있는 병원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러닝 커브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어깨 관절경보다 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손을 대등하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양손 젓가락질이랑 비슷한 거예요. 양손 대등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부학적 이해가, 그러니까 시야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할 수 있습니다.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 부분의 뼈를 통해서 안 보이는 부분의 뼈가 어떻게 생겼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이해와 손의 힘과 촉각,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매우 어깨 내시경보다 저는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내시경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깨 내시경에서, 제가 어깨 내시경을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어깨 내시경보다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골절제 없는 감압에 도달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진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골절제 없는 감압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하는 걸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수술 끝나고 MRI, CT를 찍기 때문에 골절제 없는 감압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료 보시는 환경에서 골절제 없는 감압은, 그러니까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그게 가능하신 선생님께서 유압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유압을 하는 것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이거는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인데 그냥 뭐 중심성 감압과 추간공 감압을 다 한 경우고요. 저희 어머니를 치료했던 경우고요. 뭐 감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압만으로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는 안타까운 점은, 만성 통증이 되면은 통증 회로가 생겨버려요. 신경이 눌려서 아프면 안 눌리면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눌리고 우울해지고 시달리다 보면은 만성 통증 회로가 되면은 통증이 없어도 뇌에 통증 회로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도 계속 아픈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게 치료 시기를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아픈 것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 특히 65세 넘으신 분들이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면은 지금 덜 아파져도 내가 활동량이 줄면 몸이 늙어버려요. 몸이 늙은 거를 다시 젊게 하는 훈련도 감각적인 훈련을 시키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65세 넘어가신 분들이 내가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몸이 늙는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감압 위주로, 꼭 골절제 없는 감압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압 위주로만 치료하시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아. 모든 증거가 뼈를 좀 절개 하더라도
감압으로 치료하는 게 유압이랑 동일한 결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압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감압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택을 꼭 받아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절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지만 해도 상관없으니까 골절제가 있든 없든 감압 위주로 치료하는 선생님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중에 아파 죽을 때까지 미루다가 나중에 어느 날 대학병원 갔더니 수술을 하지 못해요. 그냥 참으세요.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간접적인 아주 나쁜 선고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미루면 수술 기회를 못 잡습니다, 나중에. 어디에서도 수술 안 해주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 나중에는 어디서도 수술 안 해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되게 큰 불행이에요. 안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옛날엔 수술했으면 그분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늙어야 통증이 없는 거지 통증이 없어야 안 늙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환자분들 관련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가졌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근거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근거로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면 덜 무서울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의사가 어떤 치료를 많이 해왔고 이 치료가 갖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그런 거를 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료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이가 있어도 대부분은 감압만으로 충분하고요. 좀 부끄럽지만 뼈를 보존하지 않고 감압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크게 봐서는 이것도 감압술입니다. 그냥 감압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루지 말고 내가 늙는 것 같으면 만성 통증 회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내가 허리 때문에 더 늙는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감압 위주로 치료하시는 게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냥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 감압술, 그러니까 골절제 없는 감압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압술이랑 유압술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유압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의학계 정설에서 맞는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한여름 더 무더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